사실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나눔이에요. 외국 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유럽은 더 가기 힘든 데였어요. 네. 내가 보는 이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이 우리나라의 어린 세대에게도 나누어 줘야 된다. 나름대로 뭔가 쉐어링의 개념, 나누어야 되겠다. 내가 나만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시작한 것이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고. (29세인가 8세) 때 외국에 나갔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8년인가 있었죠. 네. 저는 한국에서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투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도 몰랐죠. 인간이 나 정치에 관심 없어 그래도 그 정치 속에 삽니다, 이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을 내가 무관심하고 포기해버리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저는 민주사회에서 제일 큰 범죄 중에 하나가 기권하는 거라고. 선생님 책 속에 민주주의 혹은 네. 이 선거에 대해서 좀 녹였던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때 예. 민주주의예요. 예. 왜냐하니까 1972년인가 그때 유신이 네. 이제 단행됐죠. 유신 네. 이제 완전 독재화가 네, 됐는데 독재 정권에서 예. 75년에 제가 갔으니까 네. 젊었을 나이에 20대 후반에 네. 그야말로 울분이 들끓던 시대에 간 거예요. 네. 단지 용기가 없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못했죠. 유럽에 딱 가니까는 이게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과 너무 다른 거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가장 그 프랑스를 제일 먼저 책으로 쓰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프랑스 대혁명. 그때 내가 봤던 것이 우리나라에도 뭔가 레볼루션이 일어나 가지고 군사 정권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했던 당시 75년도 당시의 그 정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너무 부럽고 그리고 또 너무나 요원해 보였던 시대에 가서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것이 이루어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데가 네.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예. 서유럽하고 네. 서유럽 사람들이 식민지로 만든 북아메리카하고 아, 네. 북미 지역권. 서유럽 사람들이 식민지로 만든 호주하고 네덜란드밖에 없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나머지는 전부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네. 등등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민주주의 예. 그리고 제국주의형 민주주의 그런데 딱 한 나라 세 군데 외에 한 군데 예외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서구적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옛날에는 보세요. 그 민주주의 해본 적 없죠 옛날에. 네. 없죠. 그리고 전부 군주제였죠. 네. 한 번도 민주주의라는 거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가 네. 어느 날 갑자기 87년 민주화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4, 5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 세 군데 서구형 민주주의 가운데 거기에 포함되는 유일한 나라지만 네. 이것이 굉장히 불안한 민주주의라는 얘기죠. 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갖고 나가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아주 불안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 쭉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그 프랑스 편 쓰셨던 거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거기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가 이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는 이런 장면도 그때 사파로 이제 다 봤었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아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미리 먼저 이제 초등학교 때 먼저 공부를 하고 예습을 하고 들어가니까 중학교 때 세계사 배울 때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더라고요.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마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역사 참고서로서도 미리미리 예습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모습 보면 좀 뿌듯하시죠? 아니, 큰 보람 느끼죠. 근데 네. 이제 제일 그 기분 좋고 그런 경험들이 네네. 영국 상사로 파견 나가신 분인데 네네. 자기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래요. 네. 근데 얘가 어린아이가 영국 그 선생님하고 그 영국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헨리 8세 6명의 와이프 얘기를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 자지러진 거예요. 네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네네네네네.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기분 좋죠. 아, 그리고 또 한 그러시군요. 가지는 네. 그 미국 가면은요 네. 초등학교에 미국 대통령 이름 외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조지 워싱턴, 뭐 그다음에 아이젠하워. 존 애덤스, 네. 네. 그다음에 저 토마스 제퍼슨 뭐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대개 3대 이상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에 온 나라 아메리카 대통령필 읽고 간 아이가 있었나 봐요. 네, 네, 네. 가가지고 10대가 16대 링컨까지 쫙 외우니까 아니 너 언제 왔냐고, 미국에 언제 왔냐고. 네, 네, 네. 우리 미국 애들보다 낫다고. 그렇죠. 미국 애들보다 나은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은 좀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죠. 네, 보람 많으실 근데 것 같아요. 그거라도 네. 제가 지금 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네. 긍지를 느끼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선생님 책 때문에 배낭여행을 하게 됐다.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네. 우리나라의 글로벌 의식을 네. 좀 심어주게 된 그 작은 뭐 DNA를 씨앗이 되지 심어주신 않나. 거죠.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정말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굵직하게 겪었었는데 네, 네. 과거와 달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이 성숙했다고 그렇죠. 보시는지. 네, 성숙했죠. 네. 성숙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건 항상 네. 그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이 뿌리가 깊지 않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선 시대까지 분주 정치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국. 총독 정치였고, 네, 네, 네. 그다음에 독재 정치였고, 네. 그래서 민주화라는 것이 서구에서 겪었던 하나의 부르주아 혁명부터 쭉 겪어온, 네. 그리고 권력의 분정화를 쭉 겪어온 것이 아니라 네. 제도를 싹 받아들여 와서 네. 그리고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뿌리가 아직 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우리가 그 뿌리를 깊게 내리도 굉장히 조심해서 가꿔야 될 민주주의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러면 독일에서 이 느끼셨던 그 민주주의 네, 예. 그때 당시 어떤 심정이셨어요? 선거죠, 아무래도. 네. 근데 놀라운 게 너무 조용해요, 선거가. 아, 그래요? 너무 조용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외네요. 네. 이게 선거를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무슨 뭐 치어리더처럼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고, 춤추고 네네네. 뭐 이러면서 네. 마이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정견 발표하는 것도 못 받고. 그리고서 이제 정견 발표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시공회당 같은데 근데 가가지고 하는데 뭐 저야 투표권이 없으니까 독일에서 근데 정견 발표하는데 갈 이유가 없죠. 근데 또 선거할 때 되면 포스터가 붙어가지고 아 선거 하나 보다 하고 알지. 그게 선거란 걸 느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제일 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정책 대결이에요. 정책 대결, 인물 대결이 아니라. 그 지역 그런 것도 없고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지역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정책 대결이죠. 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제 그래서 무슨 뭐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그 흥미로운 것이 뭐 지역 보고 인물 보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그 정책적으로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네, 네. 선생님께서 어렸을 적에 첫 그 선거의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젊으셨을 때. 선거권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투표권인데 네네네. 뭐 피선거권이라는 뭐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얘기고 투표권인데 네네. 투표권이 제 기억에는 아마 20세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만 20세. 네, 만 20세. 예. 지금 많이 하향됐죠. 예, 예. 그거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네, 네, 근데 네. 왜냐니까 저는 한국에서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29세인가 8세 때 외국에 나갔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8년인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독재 시대였고 네. 그리고 또 뭐 매표니 뭐니 부정선거도 심했고 부정선거가 그래서 난립했죠. 이렇게 민주주의가 안 돼 있고 네. 부정선거가 만연한 시대에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정치 냉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뽑아봤자 그 양반이 그 양반이고 네. 투표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선 그 독일 가기 전까지는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투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도 몰랐죠. 근데 이제 유럽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거 보고 그래도 이 독일 같은 데도 투표율이 뭐 60% 70%밖에 안 되고 근데 거기는 이해가 가요. 왜냐니까 정치가 안정돼 있으니까 사실 정치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외국 같은 경우 독일이 특징인데 예. 독일이라는 나라가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전임 총리, 예. 전임자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슈레더 지금 한국의 사회가 됐습니다만은 네. 슈레더 총리가 예. 했던 정책을 네. 반대당인 기민당인 메르켈 총리가 들어와서 그걸 그대로 이어갔어요. 아.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것이 좀 빨리 좀 달라져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정치의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하나의 좋은 정책이면 쭉 끌고 나가고 나쁜 정책이면 5년이 되기 전에도 바꾸면 바꿔야 되는 것인데 이런 정치의 영속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땐 정치적인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가장 그 고지식하고 원리원칙 따지는 게 독일인데요. 독일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리원칙을 지킨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외를 절대 인정 안 해요. 예외를 인정해 주면은 그것은 원칙이 깨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절대 예외가 없는 나라가 독일이고 그런 원칙에서 이 윗사람의 그먼 선임자의 정책도 원리 원칙부를 봐서 옳은 거다. 그럼 계속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이네요. 보수라기보다도 그런 것이 보수라면 100번 보수적이야죠. 이게 보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써요. 네, 우리나라에서 컨servative라는 것은 네, conservative. 지킨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지키는 것도 가장 이상적인 보수라는 것은 스스로 변화하면서 지켜야죠. 네, 내려오는 장점과 그리고 우수한 점은 지키면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썩고 낡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기에 선거, 민주주의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민주사회에서 제일 큰 범죄 중에 하나가 기권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나 정치에 관심 없어 그래도 그 정치 속에 삽니다. 이건. 그렇죠. 깨어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항상 정치 속에 갇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그 사 먹는 아이스바 하나에도 세금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세금에도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고, 네, 내가 숨을 쉬는 것에도 이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정치라는 것을 내가 무관심하고 포기해버리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 정책을 지지한다는 분명하게 의견을 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권하는 사람들은 이건 민주주의 운운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네요. 민주시민으로서 직무유기네요. 직무유기죠. 아주 네. 대단한 원천적인 직무유기. 아, 좀 전에 선생님 말씀 중에 정말 와닿던 말씀이 투표를 하지 않는 민주시민은 직무유기다.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요번에 정말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이 K보팅, 한류 선거의 저력, 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말 세계가 놀랐잖아요.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굉장히 좀 감동적이라고 할까? 네. 내지는 여러 가지 그뭐 오만감이 교차했다든가 그런데 네. 이번 선거는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도 굉장히 그 투표율이 높았을 선거예요. 이렇게 네. 이번 선거의 성격상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네, 뭐 네. 정치가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예. 이번에는 그만큼 이제 첨예하게 한국인들의 견해가 이렇게 양립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이제 민주화 의식도 높아졌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선거와 민주주의, 뭐 많은 역사 이런 거에 투영시켜서 표현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나라 차세대 어떤 미래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꼭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덕목이 무엇인지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누차 얘기하자면 선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빼먹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자기 권리 민주주의라는 게 포기하지 말고.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4천만이면은 4천만의 그 유권자를 한 표씩으로 쪼개가지고 이것이 누가 과반을 얻느냐. 근데 민주주의가 좋은 건 아니죠. 네. 이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그러네요. 선거. 네, 쭉 나열해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정당은 왜 싫으냐? 네. 왜 정당이 난립해서 시끄럽게 떠드냐 이거죠. 내 정당, 독재자 정당 하나만 있으면 되고 민주주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민주주의냐. 내 선거 쓸데없이 51%가 다 독식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정당이 복수 정당이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선거를 안 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건 민주주의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뭐 4천만 표 중에 4천만 분의 1인데 뭐 내가 할 게 뭐야? 그것이 모아서 민주주의입니다.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굉장히 와닿는데요. 우리 미래 유권자들에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수많은 나라편이 있지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나라편이 있다면 참고하라고. 글쎄요. 이제 나라별마다 제가 주제별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편은 예를 들어서 레볼루션, 네, 혁명.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고, 근데 네덜란드는 소위 사고의 유연성.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쭉 내려오는 것 중에 이제 타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금기. 네. 금기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락사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매매춘이라든지 임신 중절이라든지 존엄사라든지 이게 있는데 타부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개인 문제예요. 다 나의 문제지 남하고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이나 윤리적으로나 그것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네덜란드는 다 그게 없어요. 네. 왜냐니까 우리 국민은 이런 것을 스스로 알아서 개인 문제니까 네. 알아서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는 그런 사고의 유연성. 네. 그 독일은 말하자면 독일 통일하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원리 원칙.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이 하나의 all for one, one for all. 26개의 주가 있는데 네. 거기서 칸톤이라고 그래요. 칸톤. 칸톤이란데 반통이라는 게 있어요. 반칸톤. 네. 한 칸톤이 반으로 쪼개져서 종교 문제로 윗 칸톤, 아래 칸톤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는데 26개 이게 이 사람들이 말은 주인데 자기네들이 독립국가인 줄 알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선 네. 그 스위스 연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스위스 연방 의원 선거 때는 유럽에서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아무도 관심 없어. 남의 나라야 이건. 그런데 자기 주 예. 그리고 자기 마을 선거가 있다면 거의 100%예요. 정말요? 또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네요. 예. 이 스위스가 나라 그 독특한. 그래서 어떤 이 독립과 그 중립을 철저한 영세 중립 국가네요. 네. 근데 스위스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고슴도치 중립이에요. 고슴도치 중립이요. 힘이 없이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무기와 그리고 군대는 없지만은 딱 이렇게 동원령이라고 그러죠. 동원령이 내리면은 24시간 이내에 100만 명의 현역이 모이는 데가 스위스예요. 전부 민병대예요, 전부. 재택근무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자기의 국방과 중립을 지키는데 최첨단 탱크, 비행기, 폭격기 완벽하게 누구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놓고 우리는 중립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 안 하면 중립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지킬 힘이 없는 나라는 중립의 자격이 없어요. 그 우리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중립국가로 했으면 좋겠다. 네. 택도 없는 소리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등등 예.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뭐 굳이 권장하자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 네.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바람이 있으시다면 이제 이 선거야 지금 뭐 많이 투명해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옛날과 같이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선거는 안 했지만 맨날 들리는 게 피아노표, 올빼미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피아노표, 올빼미표. 그게 뭐냐니까 네. 그 올빼미표라는 것은 밤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아, 투표함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 무효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야당이 지역이네요. 강한데.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피아노표라는 게 뭐냐니까 야당세가 강한 지역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네. 이 손에다가 인주를 묻혀 가지고 피아노 치듯이 표에다가 이렇게 찍어 가지고 무효표에 만드는 거예요. 와 무섭네요. 그리고 뭐 고무신 돌리고 설탕 돌리고 돈봉투 돌리고 네.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매표, 매수 그런 식으로 부정부패에 네. 부정선거가 꽤 판을 쳤거든요. 만연했네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투명해졌어요. 세계 어떤 데 나도 부끄러워지지 않을 만큼 투명해지고 개표, 투표 이런 거 보면 아주 잘 돼 있고 네. 철저하고 또 민주주의도 잘 지켜지고 있지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게 민주주의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가꾸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눈을 부릅뜨고 네.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투표죠. 네, 맞습니다. 투표.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투표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네. 흐름이 있어요. 이른바 그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네,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란 말이 원래는 게 나쁜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포퓰라라는 얘기는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 국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한다는 네. 얘기인데 네. 어느 날인가 이것이 포퓰리즘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뭐 물불을 안 가리는 네, 네, 네. 뭐 영끌까지 하는 네, 영혼을 끌어올려서. 그런 식의 뭐 네. 수단 방법을 하기는 그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포퓰리즘 얘기는 뭐냐니까 이것저것 정치하고 보관에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계해야 할. 어떤 개인적인 에고이즘이에요, 이건. 네. 근데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네. 지금 보면은 프랑스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지금 이 포퓰리스트들이 지금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고 또 이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의 그 민주주의 사회가 굉장히 혼탁해진다는 얘기예요. 눈앞에 이익에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잘못 투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포퓰리즘이 뭐냐니까 감원 이선에다가 네. 그러니까 뿌리는 거 아니에요. 돈 뿌리고 못 뿌리고 아주 금방 또 이 마음에 드는 정책 내걸고.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포퓰리즘에 좌우된다는 얘기는 결국 결론은 내 손해로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정부에서 포퓰리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린다고 봅시다. 그 돈이 자기 돈이에요? 그렇죠. 우리 세금이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기승을 떨 텐데 이것을 감시 감독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투표인데 제가 이번에 미국을 보면서 조금 좀 새롭게 본 것이 트럼프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것이 낙선을 되는 걸 보고 아 이게 미국이 그래도 미국이다.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제16대 링컨 대통령입니다. 네, 아브라함 링컨. 네, 네. 왜 이 사람이 존경받느냐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서 그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을 하나로 통합시킨 거예요.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항상 인기투표 1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이기는 걸 보고 아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네. 링컨 정신 아직 살아있다. 네. 근데 그걸 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여기서 봤듯이 0점 몇 퍼센트 차이, 1% 차이로 이겼다고 하지만 이긴 건 이거든요. 이겼죠. 이긴 네. 건 이긴 거고 무엇이 이기겠느냐? 투표가 이기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코로나19 이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뭘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도에서 뭔가 좌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인류 역사는 항상 살아왔고 네. 살아와줬고 네. 그리고 좌절을 하지 않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네. 아무리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참 어려워진 일용직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참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터널이란 것이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고 이 팬데믹도 언젠가는 자리로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꿋꿋이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만화가 이원복 선생님과 함께한 선한 사람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꼭 민주주의 혹은 선거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눔이란 우리 삶의 따뜻한 한 줄기 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내일의 민주주의 선거에서도 이 따뜻한 나눔의 한 줄기 빛, 온기가 가득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모든 분들에게 그런 따뜻한 한 줄기 희망의 빛, 나눔의 빛이 되어드렸길 바라면서 선한 사람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